트럼프 일기 때의 GDP 대비 마이너스 3%의 재정 적자와 2025년에 다가올 재앙적인 국가 부채의 도래, 만기 도래,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트럼프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이 트럼프 4년 임기 내내 굉장히 시달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저는 쉽게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오만이, 트럼프가 모든 것을 자기는 다 할 수 있어,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더 펼치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금리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막겠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가 조금 높게 형성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거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시간이 빠르죠. 우리 박 팀장님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고, 첫째 로이 태어났다라고 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부럽습니다. 예, 저도 빨리 결혼해서 빨리 저 닮은 예쁜 딸과 저 닮은 아들 다 나 닮았어. 낳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서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꾸준히 이어지는 변덕은 EU 관세 협상에서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트럼프 미디어에서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항상 우리는 뭔가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할지 몰라 하면서 이 불안감을 지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변동성 보이는 다양한 네.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일기 때보다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피곤하실 것 네. 같고요. 한 두세 배 더 트럼프의 어쨌든 이게 트럼프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변동성도 크고 네. 또 뉴스도 많은데, 이게 좀 역사적인 추세로 보면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종류의 그런 유형의 지도자가 나타날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네. 이 모든 게 전 세계 세계 질서의 변화, 그런 와중에서 이런 트럼프의 독특한 이런 특성의 지도자가 전 세계를 조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에 관련한 지표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방향을 탐색을 해야 될 텐데, 오늘도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관세 얘기 물론 하고, 금리 최근에 굉장히 많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리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 금리가 미치는 자산 시장의 영향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큰 변화기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채 시장도 계속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관세 때문에 비롯된 상황인 거죠? 네, 관세 정책이 지금 일기 때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네. 트럼프가 이번에 발표한 관세 정책의 특징은 굉장히 높게 불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역 불가능한, 무역이 될 수 없는 수준의 관세를 지금 때렸는데, 네. 이 관세 정책의 혼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관세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지금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네.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게 하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고용과 생산, 이런 이렇게 독립적인 셀프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네. 좋게 말하면 이제 그렇고, 조금 전체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유무역주의의 퇴조, 좀 고립주의, 미국 고립주의가 시작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것은 미중 패권 분쟁의 그러한 불가피성에서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스터 콘텐츠
그 마스터 회원님들과 이제 그 독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다뤄봤지만 이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노란색이 네덜란드고요. 영국이고 아침부터 좀 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의 부상이 이제 영국의 조금 패권의 퇴조와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이제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 달리오는 0에서 1까지 상대적인 패권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네덜란드가 이제 영국의 패권을 내준 시점 이게 이제 거의 크로스된 게 1750년이고요. 마찬가지로 영국이 이제 해가 지면서 미국이 부상하고 이렇게 역사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1900년. 이게 레이 달리오의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지난 5, 600년의 역사를 보면 한 150년 주기다. 그래서 1900년이 이제 이러한 그 변화기였다면 이게 앞으로 한 150년이면 한 2050년이 되는 것이죠. 네. 뭐 그래서 이게 우리 숫자적인 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50년 정도 되면 이렇게 큰 변화가 있더라라는 건데 이미 뭐 레이 달리오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패권은 이제 한 8가지 항목 중에서 4개가 추월당했고요. 중국에 이미 대학교 졸업자 수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영국이 네덜란드를 이길 때,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영국에 패권을 내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가지 그 패권 지수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뺏기는 시점이 1750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네덜란드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도가 뭐 엄청난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 수 있는 150년 주기라는 거는 뭐 우리가 긴 주기인데, 근데 약간 운이 없게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약 25년 뒤. 그러니까 뭐 이게 짧으면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길면 뭐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1945년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제 질서를 장악하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을 미국의 현재 질서로 재편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8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 80년 동안 진행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이 얘기는 앞으로 이 무역 분쟁 더 폭넓게는 이 국제 질서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수 있다. 또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압박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국제의 이제 뭐 질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익숙해왔던 여러 가지 룰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환율 시장의 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와 전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종종 이례적인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공식들이 깨지더라. 그리고 파괴적이더라. 여러 가지 변화가. 뭐 좋게 얘기하면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험 요소 여러 가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앞으로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3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봤던 이게 150년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뭐 이게 왜 이렇게 돼?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뭐 금리 같은 경우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장률과 뭐 물가의 합이 플러스 알파가 금리다. 근데 이런 공식들이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년까지 CPI가 한 2%대 초반이었고요. 성장률이 미국이 2.5%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한 4.5% 더하면 10년물이. 그런데 지금 CPI가 3%대고 성장률이 뭐 1% 중반이라고 한다면 더하면 똑같이 4.5%인데 그렇게 형성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공식들,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의 관세 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 등장한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세계 질서에서 계속 미국이 패권을 쥐고 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내고 다른 주변국 특히나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큰 기조 그리고 말씀하셨던 8가지 항목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피크를 찍고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 8가지가 뭔지가 궁금한데. 네, 이 책에서는 뭐 이게 책 소개가 됐는데요. 뭐 이렇게 한 번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교육이라든지 뭐 혁신이라든지 네. 기술, 뭐 상대적인 경쟁력, 뭐 군사력, 뭐 무역 규모, 경제 규모, 뭐 금융 지위, 금융 센터로서의 지위, 세계적인, 그다음에 기축통화 지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레이 달리오가 이제 500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각국의 이제 패권이 꺾이는 이제 순서가 이 항목 8가지 항목 중에 뭐가 제일 먼저 꺾이냐 이런 순서로 꺾인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육이 먼저 제일 꺾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교육 쪽에서 중국에 지금 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버드대 뭐 이런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고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중에 가장 큰 게 교육인데 이미 대학 졸업자 수가 이제 중국에 밀렸고요. 혁신하고 경쟁력도 지금 밀린 것으로 레이 달리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건데 군사력이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언제 꺾일 거냐라는 건데 레이 달리오의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이 기축통화국 지위는 제일 마지막에 꺾입니다. 언제 꺾이냐면은 군사력과 산출량, GDP 규모죠. 네. 이런 것들이 금융중심 지위 이런 것들이 먼저 꺾인 다음에 한참 뒤에 기축통화국 지위가 꺾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언제 휴지가 될 거냐. 이거는 멀었다는 얘기죠. 아직 군사력도 미국이 중국의 압도적으로 우위고 그리고 뭐 산출량이라든지 실질 GDP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뭐 중국이 대체할 수가 없죠, 미국을. 그래서 이미 결제 통화의 한 45%는 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기축통화국 지위를 뒷받침하는 군사력을 비롯한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가 바로 폭락하고 미국 국제 시장이 붕괴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기축통화국이 무너지는 시기는 아마도 우리 뭐 가시적인 뭐 수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경쟁 요인들이 지금 중국의 추격을 강력하게 받다 보니 달러나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모습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달러나 뭐 미국 국채나 좀 변동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일정 범위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되 굉장히 뭐 추세적으로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든지 미국 국제 시장이 뭐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일정한 변동, 일정한 밴드에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보다 큰 앞으로 뭐 10년 후 혹은 뭐 그 이상 후의 미래에 있을 그러한 뭐 패권의 변화, 세계 질서의 완벽한 변화에 대한 예고편 이러한 성격이 앞으로 계속 오래
내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국채금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고 20년물 국채 입찰 관련해서도 너무나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서 시장을 한 번 더 좀 우려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제한적인 상승의 밴드를 어떻게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충격이 그렇죠. 예. 제한적이다. 그게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뭐 10년물 경우에도 아까 뭐 GDP와 CPI의 합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알파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뭐 한 1.5%, 저는 뭐 한 개인적으로 1.3% 정도로 보는데, 어쨌거나 1.5% 성장에 CPI가 뭐 저는 5%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뭐 한 4%, 5%에 육박하는 거죠. 네. 5% 정도. 근데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5%를 뚫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이게 지금 또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 연방 정부의 그 부채 GDP 비율인데 이게 1980년 내는 뭐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을 저는 이제 그 부채가 쌓이기 시작한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그래서 40년이 흘렀는데 45년이 흘렀는데 부채 사이클의 역사적인 평균 기간을 뭐 보통은 경제학자들이 50년에서 70년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55년 정도가 지금 이 부채 사이클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국은 룰을 바꿔야 돼요. 여기 내지는 뭐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뭐 국채의 부채 비율을 낮추든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돼요. 큰 변화가 예, 필요하군요. 변화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2030년에서 2055년이다라는 거고요. 밑에 거는 이제 M2 총통화의 GDP 비율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1980년부터 부채가 쭉 올라간 다음에 2000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GDP 대비 총통화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채가 올라간 다음에 결국에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한 몸이 됐다. 동업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채가 독립적으로 늘기 어려우니까 연준이 나서기 시작했다. 연준이 돈을 풀면서 이 연방정부의 부채를 떠안기 시작했다. 이거를 부채의 화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그 중간 정도에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본격적으로 돈을 풀어댔다. 이 두 가지 기제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지금 국채를 보시면은요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의 예산안 2017년에 지금 시작한 예산안이 다시 이제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아마도 뭐 7월 이전에 상원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우여곡절이 있지만 통과될 것 같아요. 53표에 한 3표만 이탈을 막는다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니까요, 상원에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채에 상당히 삐걱거림 현상이 있는데 2025년에서 2027년 앞으로 한 3년간 도래하는 미국의 국채가 전체 국채 발행량의 한 3분의 1 정도인 거고요. 네. 무려 30%가 앞으로 3년 이내에 도래합니다. 그리고 GDP 규모로는 30%의 국채가 도래하는데요. 만기가. 네. 그 도래하는 만기에 금리가 발행 금리가 있을 거고 차환되는 금리가 그 당시에 금리가 있을 건데 지금 4.5%의 만약에 10년물 금리로 차환된다면
발행금리와의 갭이 2%포인트, 즉 발행보다도 한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로 차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지출 중에서 국채 이자로 지출되는 그러한 비용이 더 가중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참고적으로 미국 예산의회처에서 CBO에서 전망하는 그러한 데이터에 보면 2034년 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재정 수지를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입된 기본 가정이 된 CPI가 2%대 중반, 그리고 거기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정된 국채 금리가 3%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금리가 4%대 중반이 계속된다, 네. 이러면 지금 203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9%, 현재보다 지금 트럼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 적자가 2034년 10년 후에 2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GDP도 올라가기 때문에 GDP 대비로는 지금 6%에서 9%, 마이너스 9%죠. 네. 9%로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더 높게 지금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 9%가 아니라 12%, 13%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34년 지나서 2050년까지 지금 예상하는 요 정도 재정 적자가 될 거다, 요 정도 국가 부채가 증가할 거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궤적으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모를 리 없죠. 알겠죠. 당연히 다 알려진 네. 데이터고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굉장히 급합니다. 머리가 아프겠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의 GDP 대비 마이너스 3%의 재정 적자와 코로나가 지난 8년 후에 지금 2025년에 미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 그리고 말씀드린 앞으로 다가올 재앙적인 국가 부채의 국채 도래, 네. 만기 도래, 네.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트럼프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뭐 이 트럼프 4년 임기 내내 굉장히 시달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막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관세 정책은 금리를 물가와 올리는. 금리를 네. 자극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법에서 이 조금 난관에서 난제를 어떻게 트럼프가 풀 거냐라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럼 저는 쉽게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네. 오만이 트럼프가 모든 것을 자기는 다 할 수 있어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트럼프가 깨갱하면서 관세 유예 관련한 얘기를 한 것도 국채금리가 튀어오르자 그 부분에 있어서 깜짝 놀라서 바로 관세 유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스탠스가 완전 달라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달라지는 스탠스뿐만 아니라 뭔가 정책 자체를 이게 좀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여건들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이 한두 가지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더 펼치게 되고 이게 다 자산 시장에는 결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뭐가 가장 핵심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조금 우리가 그 예전에 굉장히 전형적인 뭐 그러한 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잊어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지에서 네네.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과거와는 같은 다르게.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네.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패권이 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요. 뭔가 룰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그 조금 돌발적인 그러한 뭐 좀 국제 질서를 크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제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금리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막겠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 경제의 온도에 비해서는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가 조금 높게 형성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뭐 수년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화려한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조금 좀 깎아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얘기.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 사이클은 뭐 기업이익이나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평균적인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얻는 수익률이 가령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연율 11%였어요. 네. 놀라운 수치죠. 그것보다는 훨씬 낮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자산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퀘스천을 좀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 경우에 결국에는 미국 재정 수지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금에 대해서 더 열광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암호화폐로 그러한 그 현재 미국 중심의 그 통화 체제에 대해서 해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그동안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위험 자산과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금과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언젠가는 암호화폐가 뭐 큰 뭐 손실을 우리에게 저는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러한 그 어수선한 그런 세계 질서의 변화에서는 미국 자산에 대한 권위의 상실이 계속 진행될수록 뭔가가 이제 해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계속 증대할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자본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치가 악화되고 국가 GDP 대비 미국의 국가 부채 비중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때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게 맞아? 이런 미국 입장에서 해외 자본이 환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우리 투자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금이 일시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혹은 우왕좌왕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뭐 미국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고 이제 우왕좌왕 우리 다시 한국으로 환류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갑자기 환율이 뭐 $1가 뭐 1,300원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어찌 보면 미국 경제의 여러 가지 약점이라든지 내지는 환율 시장의 이런 혼돈 이런 것들로 유발되는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이런 아주 혼돈스러운 변화 과정에서 노출되는 그러한 자산 시장에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 그리고 이례적인 돌출적인 그러한 현상 $1가 이렇게 강세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그 관세를 부과한 국가보다는 관세를 부과당한 국가의 환율이 올라가는 게 환율이 약해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공식들이 이렇게 잘 먹히지 않는 일시적이나마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사실 미국이 최근에도 V자 반등하면서 정말 강한 반등에 대한 에너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미국이 지금부터 하락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서 돈을 다 빼십시오. 라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약 10년 정도 경험했었던 그 주가 수익률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수익률을 미국은 담보해 줄 거야. 미국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낮추고 기대치를 낮추고 다른 자산 쪽에 있어서도 충분한 좀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향후 뭐 30년이 될지 사실 20년이 될지 모르는 세계의 질서의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인지해둬야 될 내용들이 지금 아주 작은
이슈뿐만 아니라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자산을 잘 분배하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한 3시간 정도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늘 30여 분 되는 시간으로 우리 또 박사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댄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